산에도 들에도 예쁜 꽃들이 만발하는 봄날에 이 화초에 관련된 시 한 수를 감상해보고, 한문이라는 것이 같은 문장이라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새길 수가 있다. 때로는 정반대의 의미로도 새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재미삼아서 해볼까 합니다. 저 몽골 고원과 중앙아시아에 터잡고 살던 흉노라는 요목제국을 아시죠? 터키 민족과 형제관계라고 해도 좋을 이 흉노는 한때 시베리아, 만주, 내몽골, 오늘날의 감숙성과 같은 중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지배했던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한고조 유방도 이 흉노와 맞서서 싸웠다가 대패한 적이 있고 흉노에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토목공사라고 하는 저 만리장성도 이 흉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았다지 않습니까? 한 2000년 전 중국 천안 천안의 11번째 황제인 원제는 이 흉노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후궁 중에서 가장 예뻤던 이 왕소군을 흉노의 통치자인 호한야라는 선우한테 바치게 됩니다. 이 왕소군을. 간사할 사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야로 있네요. 어조사 야로. 선우. 호한야는 선우의 이름이죠. 아시다시피 이 왕소군은 춘추시대 월나라의 서시, 후한 말기의 초산, 당나라의 양귀비와 더불어 중국 4대 미인으로 꼽히는 절세 미녀였죠. 그런 왕소군이 본의 아니게 자신의 조국인 전한에서 오랑캐라고 부르던 흉노의 선우의 후궁이 돼가지고 끌려가는 처지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반 상식 하나 알아볼까요?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중국에서는 천자나 황제라고 호칭했잖아요. 근데 이 흉노는 자기들의 최고 통치자를 선우라고 불렀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황제와 같은 의미죠. 선우라는 말이. 그리고 이 호단자는 여기서는 오랑캐 이름 선으로 새겨서 선으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이때의 왕소군의 처지를 두고 훗날에 수많은 시인들이 시를 지었는데, 오늘은 당나라 시인이었던 동방규 선생의 시 한 수를 감상해 보십시다. 호지무화초 하니 오랑캐 땅에 화초가 없으니 출래 불사춘이로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구나. 자연의대완 하니 자연히 저절로 옷의 띠가, 옷을 맨 허리띠가 느슨해지니 빛이 위요신이로다. 이것은 날씬한 허리 몸매를 위한 것이 아니로다. 요새 사람들처럼 날씬한 허리를 갖기 위해서, 즉 다이어트를 해서 허리띠가 느슨해진 것이 아니고 적국의 인질로 끌려와서 억지로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야유여서 그나마 가냘픈 몸이 더 허리띠가 느슨해질 만큼 야유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는 서기 700년을 전후해서 15년간이나 중국을 통치했던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였던 측천모후의 신하였던 동방규라는 시인이 쓴 소곤원, 왕소곤의 원망, 왕소곤의 원한이라는 제목의 연작시 중에 하나입니다. 연작시가 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시가 바로 이 시다, 이런 말씀이죠. 이 시의 승부에서, 즉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 어쩐지 조짐이 수상하다, 이런 의미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는데, 이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이 시에서 유래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에 우리 국민 천수백만 명이 감염돼서 정말 어수선하고 우울한 나라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죠. 그야말로 출래불사춘 아니었습니까? 천만 다행히도 그 확산세가 확연하게 꺾여서 마음껏 어디든지 가고 마음껏 모일 수도 있는 상황이 목전에 온 것 같아서 여간 기쁘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이 시를 두고 이 시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한국전통문화연구회의 이지곤 선생의 한문 독해 첩경이라는 강좌를 보고 제가 이지곤 선생님의 양해를 구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구했습니다. 양해를. 언젠가, 요새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왕소곤을 주제로 한 시를 지으라는 백일장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참가자 한 사람이 이렇게 호지무아초라는 시구를, 똑같은 시구를 이렇게 기승전결로 써놓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장원으로 뽑혔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호지무아초라 하나, 오랑캐 땅에는 화초가 없다고 하나, 호지무아초리요, 어찌 땅에 화초가 없으리요. 이 호자는 오랑캐 호자도 되고 어찌 호자도 되죠. 호지무아초리요만 오랑캐 땅에 화초가 없겠습니까마는 호지무아초라네, 오랑캐 땅이라서 화초가 없는 것과 같다네. 오랑캐 땅에 끌려가 사는 왕소곤의 마음으로는 오랑캐 땅에 핀 꽃들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꽃이 피어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왕소곤의 마음을 읽었다 해서 이 작품이 장원으로 뽑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한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또 그이가 죽은 오늘날, 이렇게 띄어 읽을 것을 그이 가죽은 오늘날, 그 이 가죽은 오늘날, 이렇게 띄어 읽으면 뜻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한문도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한문이라는 것은 쉼표나 마침표와 같은 구도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느낌표나 물음표와 같은 부호도 없죠. 그래서 해석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정비석 작가가 쓴 소설 김삿갓이라는 책을 제가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지금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 4권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는 한문이라는 것은 같은 글귀라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영 반대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실까요? 80생남 비호자. 이 말은 80에 낳은 사내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새길 수도 있고 80에 낳은 사내아이라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새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레브랑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고을의 유지가 자신의 진갑잔치를 앞두고 고을 사또한테 저의 진갑잔치에 오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세요 하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또한테서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6자로 온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거를 찾은 김삿갓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갈 텐데 오라는데 가지 않겠는가? 그런데요, 전후 사정이 없이 이 글귀만 쓰여 있다면 반대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고 해도 가지 않을 텐데 오지 말라는데 가겠는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한문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논어를 두고 수천 명의 한학자들이 각기 달리 해석을 해서 각기 다른 해설서를 내놓고 있는 것이죠. 또 한문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인이라는 말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사랑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인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사람을 아름답게 하다 때로는 이렇게도 새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흉노에게 끌려간 왕소군의 아픔을 노래한 시를 감상해 보고 또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상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재미라고도 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